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박영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연금 115만 원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돈으로 여행까지 다니냐며 궁금해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롭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한 중소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책을 만드는 일이 좋아서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죠. 출판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사로 일했는데 우리 둘 다 그리 많은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절약하며 살았어요. 딸 하나를 키우면서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53세 퇴직하기 2해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딸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1억 5천만 원과 퇴직금 1억 원으로 딸의 결혼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일했고 퇴직금으로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프리랜서 교정교열 일을 계속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했기 때문에 일거리는 꾸준히 있었어요. 62에 딸이 결혼했고 출판사 동료들이 소개해주는 일거리로 65살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 66세 손주가 태어나면서 딸이 육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일을 접고 손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제가 손주를 봐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손주를 돌보는 3년 동안 딸 내외는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전부 저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살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1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기초연금 신청을 깜빡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연금액이 많아서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꾸준히 납부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네요.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딸 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는데 공간은 작지만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라 편리했습니다. 저는 투룸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짐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책과 물건들을 대부분 기증하거나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짐을 줄이니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남편의 유품도 몇 가지만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구 대신 필요한 것만 새로 구입했고 옷장도 꼭 필요한 옷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니 집 청소도 쉬워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사 후 가장 먼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어르신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채화 스마트폰 활용법 등 다양한 무료 강좌가 있었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5분과 특히 친해졌습니다. 모두 저처럼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이었는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매주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 그림도 그리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내는 비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중 한 분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는데 교직원 연금으로 월 28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저처럼 국민연금만 받고 계셨는데 금액은 제보다 적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기초연금 30만 원도 함께 받고 계셨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저마다 상황에 맞게 생활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돈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 115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지만 지출을 최소화하니 충분했습니다. 먼저 고정 지출을 살펴봤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약 25만 원, 통신비 3만 원, 의료보험 6만 원이 나갔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주민센터 경로식당에서 3천 원에 해결했습니다. 저녁도 대부분 집에서 해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간단한 요리법을 배워 활용했습니다.
한 번 요리할 때 여러 끼니 분량을 만들어 냉동 보관했다가 먹기도 했고요. 마트에서는 항상 할인 품목을 찾았고 농수산물은 장이 서는 날에 가서 싸게 구입했습니다. 의류비는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으로 충분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했어요. 그렇게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 중 20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저축했습니다. 나머지는 취미생활과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친구들과 커피 마시기, 가끔 영화 보기, 미술 재료 구입하기 등에 부담 없이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68살이 되던 해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3일 여행이었는데 비수기에 가서 숙박비와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했습니다. 그때 여행사에서 시니어 할인도 받았고요. 그 여행이 너무 즐거워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강원도로, 그 다음 해는 전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매달 조금씩 여행 자금을 모으니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여행 중에는 비싼 식당보다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찾아다녔고 관광지보다는 자연을 즐기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저희 수채화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젊었을 때 필리핀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해외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그분이 영어도 할 줄 알고 해외여행 경험도 많아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3박 4일 필리핀 세부 여행 상품을 찾았고 1인당 70만 원의 항공권과 숙박이 포함된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여행 전에 6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정말 설렜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어요. 세부에서는 현지 투어를 통해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여행 중에 약간의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함께 간 친구들과 웃으며 해결했습니다. 그 여행 이후 저는 더 용기를 내서 베트남, 태국 같은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도 가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더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행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주 이틀 하루 4시간씩 책 정리를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월 2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새 책도 많이 접하고 무료로 책도 빌려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렇게 추가 수입이 생기니 여행 자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제 나이에 무슨 해외여행이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나이 들기 전에 건강할 때 가보고 싶은 곳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전에 건강검진도 받고 여행자 보험도 들었습니다. 다낭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호이안 구시가지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에 감동받았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먹고 베트남 커피도 즐겼습니다. 해변에서 일출을 보며 명상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 여행을 통해 저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경험을 주민센터 어르신 프로그램에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연금으로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일상에서 돈을 아끼는 팁 등을 나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국민연금이 저보다 더 적은 7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라고 권했고 작은 일거리를 찾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필요한 것은 다 해결하고 소소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건강,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매일의 소소한 행복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요. 지금 저는 매주 월요일에는 수채화 모임, 수요일에는 도서관 봉사, 금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딸 가족이 자주 놀러 오거나 제가 그쪽으로 가서 손주와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가 이제 7살이 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할머니가 새로운 나라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정말 신기해합니다. 다음 여행지로는 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태국 여행 영상을 보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방콕의 사원들, 푸켓의 해변, 치앙마이의 자연 풍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태국은 물가도 저렴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도 있어서 여행하기 좋다고 합니다.
내년 봄에 가려고 지금부터 준비 중입니다. 매달 30만 원씩 저축해서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제 나이에 아직도 꿈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데 적은 연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는 운이 좋았던 면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지 않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몇 가지 팁을 나누자면 먼저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아플 때 쓰는 의료비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주 2번 요가로 몸을 관리합니다. 셋째, 작지만 꾸준한 즐거움을 찾으세요. 비싼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요리 등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받으세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섯째,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도서관 봉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소속감도 느끼고 약간의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이든 새로운 취미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들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는 제가 건강하게 살면서 손주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벌써 손주에게 줄 작은 선물들을 각 나라에서 사오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조개 목걸이를, 베트남에서는 전통 모자를 사왔습니다. 태국에 가면 코끼리 인형을 사올 계획이에요. 이렇게 제 작은 행복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적은 연금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태도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